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신사의 고백입니다. 비록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지만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난 영락없는 시골 노인네의 손이지요. 저는 경상북도 깊은 산자락 아래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성공해서 도회지로 나가는 꿈도 꿔봤지만 결국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언제나 이 정겨운 흙 위였습니다. 소 몇 마리 키우고 닭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그 고즈넉한 풍경이 제 인생의 전부였지요. 젊었을 적엔 지게에 쌀가마니 두어 개는 너끈히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는데 이제 60고개를 넘고 보니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네요.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삭신이 쑤셔오는 걸 보니 저도 이제 세월은 못 속이나 봅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헛간으로 나가 소들 밥 주고 물 챙겨주는 일만큼은 남의 손에 못 맡기겠더라고요. 짐승들도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그 녀석들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제 고단한 하루도 금세 잊히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공기가 달콤한 오후였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서 이제 막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시기였지요. 바람 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볕은 제법 따스해서 등줄기가 훈훈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고무장화를 신고 헛간 옆 큰 물통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바닥에는 그간 쌓인 흙먼지가 수북했고 발을 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산에서 내려올 때면 잘 말린 건초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저는 수도꼭지를 틀고 호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허허, 오늘 물맛이 아주 좋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통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평화로웠고 아무런 걱정도 없던 그런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심상치 않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쿠웅, 쿠웅하고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네 어귀에 큰 트럭이라도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지 마을이라 큰 차가 들어올 일이 드물긴 했지만 가끔 공사 차량이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엄청난 힘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저항할 틈도 없이 몸이 공중에 붕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헛간의 낡은 나무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흑!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혀서 눈앞이 아찔해졌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몸이 헛간 벽에 거친 나무 판자와 양옆을 꽉 누르고 있는 단단한 물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뿔이 제가 기댄 나무 벽을 뚫을 듯이 박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무가 쩍쩍하고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이 요동쳤고 공중에는 소들의 마른 배설물 냄새와 먼지 그리고 짐승 특유의 묵직한 채취가 뒤섞여 몰려왔습니다. 제 얼굴 바로 앞에서는
푸, 푸하는 뜨겁고 거친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눈을 뜨는 것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를 공격하는 이놈이 대체 누구인가 싶어 떨리는 눈을 아주 조금 치켜떴습니다. 그곳엔 제가 8배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 키운 황소, 복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송아지 시절 제 품에 쏙 들어오던 그 작고 가냘픈 녀석이 어느새 집채만 한 덩치가 되어 저를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복돌이는 이마 한가운데에 새하얀 꽃 같은 반점이 있어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집의 귀물이었지요. 평소엔 얼마나 성격이 유순한지 제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가만히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느끼던 녀석이었습니다. 7살 난 제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 복돌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인형 같아요. 라고 말하며 당근을 내밀면 그 커다란 혓바닥으로 서연이 손을 하차주던 아주 착한 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하디순한 복돌이가 지금은 성난 괴물처럼 변해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돌이의 날카로운 뿔과 뿔 사이에 제 머리가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커다란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김이 제 뺨을 적셨고 핏발선 커다란 눈동자에는 겁에 질린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평생 땅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솥불에 받쳐 죽는 것인가 싶어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이미 굳어버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구멍에서 소리가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한데 제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와 복돌이의 거친 숨소리만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이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제 인생의 수많은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서연이 얼굴 한 번 더 봐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짓누르던 그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복돌이가 벽에 박았던 뿔을 천천히 빼더니 뒤로 몇 걸음 물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긴장이 풀리자마자 저는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팔과 어깨는 거친 나무와 솥불에 긁혀 화끈거렸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방금 일어난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멍하니 복돌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헐떡이던 저는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공포뿐이었어요. 이놈이 다시 달려들면 어쩌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조금만 더 뿔이 깊게 박혔더라면 혹은 복돌이가 한 번만 더 힘을 써서 밀어붙였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달려들 줄 알았던 복돌이의 눈빛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소의 눈망울에는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도끼나 분노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뭐라 말로 다 표현 못할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저를 향한 아주 애절한 간청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저만치 떨어져서 몸을 들썩이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지만 다시 저를 공격할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주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라도 복돌이가 자극을 받을까봐 눈을 떼지 못한 채 개걸음으로 조심조심 집 쪽을 향해 물러났지요. 마침내 현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야 비로소 온몸의 맥이 탁 풀리더군요.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오니 비로소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실감이 나면서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른 건 제 몸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교 갔다가 돌아올 우리 손녀 서연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학교만 다녀오면 가방도 안 내려놓고 헛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아이예요. 송아지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닭들한테 모이 챙겨주면서 복돌이한테는 사과며 당근이며 만난 건 다 갖다 바치는 아이거든요. 복돌이에게 조잘조잘 하루 일과를 다 털어놓으며 복돌아, 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 복돌이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제가 아니라 어린 서연이 앞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아무리 제가 자식처럼 키웠고 평소에 순했던 복돌이라 해도 집채만한 황소가 한번 흥분을 하면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래, 이 농장에 어린아이가 있는 이상 이런 위험을 안고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복돌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낡은 사냥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오래된 물건이었지요. 총을 손에 쥐는데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쇳소리가 달달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녀석을 내 손으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가니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했고 마치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체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어깨에 총을 올리고 조준을 했습니다. 하얀 반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그 녀석의 이마를 겨냥했지요. 방아쇠에 검지를 걸고 힘을 주려는데 세상에 손가락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도저히 당겨지질 않는 겁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녀석과 함께 보낸 8년의 세월, 쟁기질하며 같이 땀 흘리고 녀석의 등을 쓸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신뢰의 시간들이 복돌이의 맑은 눈망울에 고스란히 담겨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총을 내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차마 제 손으로 그 생명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곁에 둘 수도 없었기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도축장에 연락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 거기 가면 적어도 고통 없이 아주 빠르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비겁한 변명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복돌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복돌이가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 녀석이 제게 전하려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같이 키운 짐승을 사지로 보낸다는 게 참 못할 짓입디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도축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그에게 연락을 했지요. 8살 먹은 아주 건강하고 실한 황소가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 가져가게나.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은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금방 값을 매기더니 1시간 안에 큰 트럭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지옥 옆 손녀 서연이는 학교를 마치고 오후 4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야만 했어요. 아이가 복돌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래, 이게 최선이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수백 번, 수천 번 설득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커다란 쇳덩이 트럭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와 조수가 내려서 능숙하게 쇠 발판을 설치하더군요. 저는 복돌이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집을 피우거나 콧김을 뿜으며 저항했을 텐데 그날 복돌이는 이상하리만큼 얌전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길이 제 생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녀석은 트럭 위로 올라가기 전 저를 딱 한 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못다 한 말이 있는 듯한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사가 건네주는 돈 봉투를 받아 쥐고 고개를 끄덕여 보냈습니다. 트럭이 멀리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지고 나니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윽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서연이가 학교 가방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헛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더니 이내 당황한 얼굴로 뛰어나와 제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할아버지, 복돌이가 어디 갔어요? 왜 집이 비어 있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복돌이가 친구들이 많은 더 넓은 목초지로 잠깐 놀러 갔단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시무룩해졌지만 할아버지 말을 믿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복돌이의 그 슬픈 눈빛과 헛간 벽에 박히던 뿔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제와는 달리
유난히 날씨가 맑고 따사로웠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공기를 마셨지요. 햇살이 마당 가득 부드럽게 내리쬐는 것이 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어제의 그 괴로운 기억들을 억지로라도 잊어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 마당에서는 우리 서연이가 혼자 줄넘기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맑은 동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지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당을 가르고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놀라서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했을 때나 나올 법한 처절하고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며 들고 있던 머그잔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제 발등과 사방으로 튀었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줄넘기를 하던 서연이가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아이의 앞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서연이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복돌이가 어제 왜 그렇게 저를 거칠게 밀어붙였던 것일까요? 아이는 어제 제가 복돌이에게 밀려 죽을 뻔했던 바로 그 헛간 벽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지요.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뱀이에요. 무지하게 큰 뱀이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 벽에서 불과 한두 발자국 떨어진 풀숲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팔뚝만큼이나 굵고 길쭉한 뱀 한 마리가 흉측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주 선명한 마른 목골 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꼬리 끝에는 단단한 마디가 달려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무시무시한 독사였습니다. 우리 산골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독사가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뱀의 몸뚱이가 여기저기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고 지시겨져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절구통으로 내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뱀 주변에 젖은 흙바닥에는 아주 익숙하고 선명한 자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발굽 자국이었지요. 저는 홀린 듯 쪼그리고 앉아 그 자국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때리는 충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다름 아닌 우리 복돌이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확신하느냐고요? 복돌이는 어릴 적 다쳤던 흔적 때문에 오른쪽 앞발굽에 아주 작은 흠집이 하나 나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흠집 모양이 뱀이 죽어 있는 흙바닥에 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 주위의 흙이 아직 촉촉한 것을 보니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아주 신선한 흔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어제 오후의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미쳐서 저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통에 물을 채우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을 때 그 독사가 풀숲에서 대가리를 쳐들고 제 발목을 물려고 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영특한 복돌이는 저보다 먼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이지요. 주인인 제가 뱀에게 물릴까봐 그 커다란 몸뚱이로 저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벽에 끼어 숨을 헐떡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발굽으로 그 맹독을 가진 뱀을 사정없이 짓밟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뱀을 처치하고 나서 왜 그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지, 제가 총구를 들이댔을 때 왜 그렇게 슬프고 담담하게 저를 바라봤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 녀석은 제 목숨을 구해주고도 주인에게 오해를 받아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도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제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입 밖으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목을 조여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목숨을 바쳐 저를 지킨 짐승을 제 손으로 도축장에 넘기다니요.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고 눈앞이 눈물로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어제 낮에 보낸 복돌이가 지금쯤이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자동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지금 당장 도축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은인인 복돌이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읍내 도축장까지는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꽤 먼 거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경치 구경도 하며 천천히 다녔을 길인데 그날은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트럭의 속도계 바늘이 파르르 떨리며 올라가는데도 저는 발에 힘을 꽉 주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복돌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갈 때까지만 버텨다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도축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기를 끼워 넣고 들려오는 신호음을 듣는데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마침내 직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황소 보낸 사람입니다. 그 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다시 데리러 가고 있으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당황한 직원이 관리자를 바꿔주더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미 도축 명단에 올라가서 순서가 다 됐습니다. 지금 공정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관리자는 서류를 뒤척이더니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앞에 2마리 남았네요. 길어야 20분 정도면 시작될 겁니다. 20분이라니요. 읍내까지 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핸들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옷소매로 쓱 닦아내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로 위가 꽉 막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쪽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파란 경광등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저는 분노와 절망에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도로 옆으로 빠지는 작은 비포장 농로가 보였습니다. 길이 좁고 험해서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길이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지요. 저는 핸들을 확 꺾어 그 흙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간장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돌멩이가 차 밑바닥을 치는 소리가 마치 복도리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포장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합류했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제가 과속에 위험 운전까지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고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엄한 표정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날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소를 제 손으로 죽이러 보냈습니다. 지금 그 녀석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과 절박한 목소리에 경찰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길을 열어주더군요. 조심해서 가세요. 사고 나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다시 차를 몰아 도축장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를 거의 던져두다시피 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축장 안은 차가운 쇳덩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귀를 멍멍하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뛰었습니다. 복도라, 복도라, 이름을 부르며 철제 울타리가 쳐진 이동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에는 소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통로 끝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입구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선명한 하얀 반점이 있는 우리 집 복돌이였습니다. 녀석의 차례가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복돌이의 고삐를 당기며 안으로 몰아넣으려던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그 소 건드리지 마세요. 내 소예요.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경찰관이 저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혹은 제가 그 험한 농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목소리를 들은 복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망울에 다시 제 모습이 비치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복돌이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주인님,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듯 제 어깨에 커다란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제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복돌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저 멀리 관리실 쪽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도축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지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가만히 훑어보더니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이 간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염치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손은 제가 오해해서 보낸 거예요. 이놈이 글쎄 독사로부터 제 목숨을 구해준 놈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거래는 끝났고 돈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엄연히 순서가 정해진 작업장입니다. 한 마리를 빼면 오늘 일정 전체가 꼬여서 곤란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돈 봉투를 몽땅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쏟아붓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있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제발 저 소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박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3배는 줘야 손해를 메울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흙 파서 먹고 사는 노인네에게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피커에서는 무심하게도 다음 도축 순서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작업자들은 복돌이의 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쁘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복돌이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절망이 엄습할 때 문득 창밖 마당에 세워둔 제 낡은 픽업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연식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고물 트럭이었지만 저에게는 장날마다 짐을 실어 나르고 발이 되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그 쇳덩이가 제 목숨을 살린 복돌이보다 귀하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저 밖에 세워둔 제 트럭까지 통째로 다 넘기겠습니다. 현금이랑 저 차까지 합치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될 겁니다.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박 사장은 잠시 창밖의 트럭과 저를 번갈아 보며 셈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차 소유권 넘긴다는 서류에 사인하세요. 저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무엇인지 읽어볼 겨를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마들마들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자 박 사장이 작업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황소 빼내. 기계가 멈추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고 복도리를 가로막고 있던 철제벽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살았으니 나오라고 해도 복돌이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녀석도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질려버렸는지 온몸이 돌처럼 굳어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엉덩이를 툭툭 쳐봐도 녀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하다는 인부들의 만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에는 겁에 질린 내 자식 같은 소만 보였거든요. 저는 복돌이의 커다란 머리에 제 2 손을 얹고 녀석의 젖은 콧등에 제 이마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돌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가 기다린다.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걸까요? 복돌이의 커다란 검은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낮게 음메 마이너스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굳어있던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녀석의 고삐를 꽉 쥐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도축장의 그 수많은 작업자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박 사장도 아무 말 없이 우리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눈부신 봄 햇살이 폭포수처럼 우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산새 소리가 들려왔고 매캐한 소독약 냄새 대신 싱그러운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차도 잃고 돈도 다 잃었지만 제 곁에서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는 복돌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복돌이를 데리고 도축장 정문을 나섰는데 막상 나서고 보니 막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었지요. 제가 조금 전 박 사장에게 제 낡은 픽업 트럭의 열쇠와 서류를 몽땅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텅 빈 손목을 내려다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허허실실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복돌아, 할아버지가 차도 팔고 돈도 다 썼다. 이제 우리 둘 다 맨몸뚱이 뿐이네. 그래도 괜찮지? 그 녀석의 콧등을 툭 치니 복돌이도 알았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도축장에서 저희 농장까지는 좋기 5km는 되는 거리였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에게야 별거 아닐지 몰라도 60 넘은 노인네가 커다란 황소를 이끌고 걷기에는 참으로 고된 길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밧줄을 손목에 든든히 감아쥐고 복돌이와 함께 아스팔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공장들과 창고들 사이를 지나갔는데 점점 마을 어기 주택가로 들어서게 됐지요. 길 가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이 큰 소를 끌고 도로를 건나 싶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남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겠지만 그날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묵직하게 발걸음을 맞춰주는 복돌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장군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복돌이는 또 어찌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낯선 차 소리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제 뒤를 얌전하게 따라왔습니다. 밧줄을 억지로 당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한 걸음 내디디면 녀석도 한 걸음 옮기며 마치 집으로 가는 길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차분하게 제 보폭을 맞춰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무릎도 시큰거리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면서 바람이 선선해지더군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식어 살짝 한기가 돌았지만 마음만큼은 구들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길을 걷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더군요.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이웃 마을 사는 농부 최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왜 그 귀한 황소를 끌고 이 고생을 하며 걷고 있는 거야? 트럭은 어디 가고?
저는 그저 껄껄 웃으며 사정이 좀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지요. 최 씨는 안쓰러웠던지 자기 트럭 뒤에 태워주겠다고 선뜻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최 씨의 트럭 뒤에는 아픈 소 한 마리가 누워 있더라고요. 읍내 동물병원에 급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괜찮네, 최 씨. 자네 소가 먼저 치료받는 게 급선무지. 우린 운동 삼아 천천히 걸어가면 되네. 최 씨는 역시 자네다워라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길 위에 남겨진 저희 둘은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고달파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요. 드디어 저 멀리 익숙한 갈림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 같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 말입니다. 그 나무만 지나면 바로 우리 농장이 나오거든요. 그 정겨운 풍경을 보는 순간 참았던 숨이 후마이너스하고 터져나오며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석양에 물든 우리 집 지붕이 부드러운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앞을 보니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가 올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겁니다. 서연이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도축장으로 떠났던 복돌이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자지러지는 듯한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복돌이다. 복돌이가 돌아왔다. 작은 몸집의 아이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는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복돌이의 그 굵은 목을 두 팔 가득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털 속에 얼굴을 푹 묻고는 복돌아,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거대한 황소 복돌이도 아이의 손길이 그리웠는지 무서운 기색 하나 없이 고개를 낮게 숙여 아이의 품을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은 다 잊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온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진실을 아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복돌이가 독사로부터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이 못난 할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녀석을 오해해서 멀리 보내려 했는지, 그리고 다시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갔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지요. 우리 서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할아버지의 미안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듯 복돌이를 슬쩍 쳐다보기도 하더군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서연이가 복돌이를 올려다보며 아주 옹골차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복돌이는 나쁜 소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준 진짜 영웅이네요. 그 맑은 목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오냐, 맞다. 복돌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게다. 복돌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커다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낮게 숨을 내쉬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차는 안 타고 복돌이랑 걸어왔어요? 우리 트럭은 어디 갔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잠시 헛웃음이 났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지요. 저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트럭을 그 아저씨한테 줬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엔 트럭이 없단다. 아이가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우리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담담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에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트럭은 또 사면 되지만 복돌이는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복돌이가 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그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나 전곡을 찌르는지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이치 다 안다는 어른들도 돈 앞에 흔들리곤 하는데 아이는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가슴을 타고 흘러들어와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고단함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돌이를 이끌고 정겨운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안심이 됐는지 물통으로 가서 콸콸 소리를 내며 물을 시원하게 마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목이 탔을까 싶어 녀석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헛간 구석에서 향긋한 핵건초를 한 아름 안 하다가 복돌이 앞에 정성껏 놓아주었습니다. 영웅아, 많이 먹어. 아이의 응원에 복돌이가 고맙다는 듯 음매 마이너스하고 낮게 울었고 그 소리에 우리 서연이는 다시 한번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헛간 문턱에 가만히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같았던 하루가 저물고 농장에는 평소와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몸은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갑은 텅 비었고 애지중지하던 트럭도 사라졌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과의 깊은 신뢰, 무엇보다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고 큰 잔치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식탁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먹는 중간중간 창밖 헛간 쪽을 내다보며 복돌아 잘 자 하고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서연이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복돌이가 나타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콩닥거렸는지, 우리 복돌이가 할아버지를 구한 영웅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복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을 산더미처럼 가져다 주겠다는 다짐까지 조잘조잘 쏟아냈지요.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참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를 겨우 재우고 밖으로 나와 마당에 잠시 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헛간 쪽에서 복돌이가 건초를 뒤척이며 느릿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듣고 있으니 비로소 제 마음속의 폭풍도 완전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복돌이가 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녀석과 저 사이에는 이미 끈끈한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그 선택이 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소중한 트럭을 내주고 주머니가 텅 빌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달려갔던 그 용기가 제 인생의 길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침 일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일처럼 소밥을 줬다면 이제는 복도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녀석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넵니다. 복돌아, 잘 잤느냐? 고맙다. 라고 말이죠. 우리 서연이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차나 돈보다 우리 곁에서 숨쉬며 마음을 나누는 존재들이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아이의 마음밭에 차곡차곡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누군가의 얼굴이나 평생 잊지 못할 간절했던 순간이 떠오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온 귀한 존재가 있으시다면 그 따뜻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꺼내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다 보면 이 추운 세상도 조금은 더 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 제 투박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